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눈앞에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국경 없는 AI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기술 패권, 달러 패권, 겨 패권 시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블록화 시대, 이 세 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 돌아보면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놓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인천공항,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고속도로, 그 다음에 벤처 육성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FTA 개방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국가가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그런 국가 도약 빅플랜이 보이질 않아서요.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빅플랜을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또 왕년에 또 청년들의 희망이 됐었잖아요.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빅플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 고속도로는 뭐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AI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또 AI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컨텐츠 중에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이버에 있는 이런 지금 현대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컨텐츠만이 컨텐츠가 아니고 소설가가 만드는 컨텐츠만이 컨텐츠가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좋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가가 지금 해야 될 3대 인프라가 AI 고속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런 컨텐츠들 한자로 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딥러닝에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제대로 인재 육성 우리가 인재가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칠 때 기조에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벤처기업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국가들이 산업 정책을 이제 다시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대기업, 큰 기업, 뭐 빅테크 이런 데로 몰아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GPU를 뭐 10,000장을 산다, 50,000장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네이버한테 다 몰아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이버 하나라도 잘 키워서 세계적인 AI 기반 AI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공공이 소유하고 스타트업 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네이버 말고 다른 기업들도 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저 용인의 국가산단 이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최대한 맞춰서 물도 몰아주고 뭐 용수 쓸 수 있게 해주고 용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전략 산업이니까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반도체도 뭐 리벨리온이나 뭐 이런 스타트업들을 키워가지고 처음부터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산업정책 기조를 이 관점에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직접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또 뭐 GPU를 그냥 네이버에 몰아주고 대기업에 몰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대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다 쓸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경쟁력 있는 쪽에서 제대로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가 저도 중소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이 아직도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공정한 시장은 뭐냐? 실력만 있으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경제 사회 환경이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 확률이 높은가? 그거는 성실하고 도덕적인데 실패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실패 경험이 사회 자산화가 돼가지고 그게 사회의 부를 만드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 번 실패하면 무슨 유행병 환자 취급해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뭡니까? 그냥 신용불량자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축적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적이라는 거는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축적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벤처 기업도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실 실패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영어 표현으로 스타트업 네이션,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창업 국가가 진정한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국가의 역할과 또 국회가 해야 될 과제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의 축을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사실 그 정치적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하잖아요. 예.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은 수십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줬잖아요. 예. 미뤄졌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이제 갖출 만큼 이제 갖췄고 예. 그러면 이제 기술 기반 중벤스한테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벤스 68 혁명이라고 68개 기금에 1,000조 원 정도 운용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를 이제 의무적으로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운동인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입장이신가요? 찬성 아니, 입장이신가요? 우선은 네. 대기업을 더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대기업이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잘 뻗어나오고 잘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도 저는 숫자 내지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혹시 숫자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심사를 해보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1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때 보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제대로 CEO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업계의 그 흐름을 봐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그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지 처음부터 몇 퍼센트 몇 개 이렇게 정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술 기반 중벤스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는 큰 전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뛰어난 아이디어도 있고 또 실력도 탄탄히 갖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년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예.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할 때 대항해할 때 이사베라 여왕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제 일이었잖아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다른 원청이 없습니다. 어디서 납품을 받지 않고 이제 내부 프로그래머들이 머리로 이제 짜니까 큰 이런
처음에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근데 하드웨어 쪽은 처음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저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기업 같으면은 성공 확률이 높은 데다가 연구개발비를 대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국가가 연구개발비 될 때는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성공하면은 세계 최초의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그 국가가 다른 기업처럼 성공 확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새로운 게 뭡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R&D나 또는 그 기업 R&D나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것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실패가 축적돼서 혁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축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 콜럼버스 그 항해할 때 사실은 포르투갈이 사실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벨 여왕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10배로 리턴을 받은 것처럼 스타트업들한테는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실패다 성공이다 그거를 먼저 주판화를 튕기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입법하는데 의원님께서 좀 벤처 1세대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이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또 제가 자꾸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할 때 대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에 딱 그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기업은 창업자가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는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일 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심사 과정도 그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